만세? 어이구 이뻐. 음 어이구 이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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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5. 살인 패턴 및 행동 특징. 레이더는 이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치지도 않았고 범죄를 남용하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년 동안 잡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스스로 살인 패턴을 만들면서 이제 수사망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살인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가 만든 이제 살인 패턴을 분석을 해봤는데 한번 그 분석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더는 그만의 살인에 대한 패턴을 개발을 했다. 두 번째, 살인 도구는 히트 키트라고 칭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 입는 옷은 히트 의류라고 스스로 개인이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히트 키트는 서류 가방이나 볼링 가방에 넣어 사용하였다. 서류 가방에서 넣어서 침입을 할 때는 그 서류 가방에 어울리는 복장을 할 때고, 볼링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유정했을 때 사용을 했겠죠. 세 번째, 살인 계획은 자신의 프로젝트라고 묘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침입하고 계획을 짜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스스로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칭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라이트 아웃, 프로젝트 그린, 프로젝트 피아노. 이제 프로젝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 여성 희생자가 평상시에 피아노를 즐겨 쳤거든요. 그래가지고 레이더가 그 집 주변에서 그 여자가 치는 피아노를 듣는 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러 가는 그 계획은 프로젝트 피아노. 프로젝트 그린은 뭐 집이 색깔이 그린이던가 아니면 집 앞에 뭐 잔디밭이 있다거나 해서 프로젝트 그린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라이트 아웃은 이거는 그 밤에 침입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지칭을 했냐면은 이제 레이더가 군대랑 경비업체 근무로 인한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인 계획을 갖다가 명칭을 정할 정도면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준비의 양이 많고 꼼꼼하다. 네 번째, 트롤링.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을 때까지 도시를 배회하며 희생자들을 약탈자처럼 추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이 또 트롤링입니다. 트롤링이 뭐냐면은 희생자를 찾는 건데 그 여자들이 많은 지역에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는 여자를 찾습니다. 오랫동안. 그게 단기간이 될 수도 있고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항상 트롤링을 거친다. 다섯 번째, 주 목표를 선택. 레이더는 보통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남자랑 아이들을 죽이거나 주기를 했는데 레이더의 주 타켓은 여자였다. 주 목표는 여자였다. 여섯 번째, 피해자를 선택한 후 레이더는 피해자의 삶의 패턴을 조사하고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스토킹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트롤링을 해가지고 희생자를 선택을 하고 그 여자를 이제 스토킹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캐치를 한 상태에서
이쯤 되면은 완벽하다 했을 때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살인을 벌이는 거죠. 7. 언제 집에 올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미리 알기 위해 스토킹을 하고, 특별한 날, 날짜가 정해지면 덕트 테이프나 밧줄, 스크류 드라이버 등 히트 키드와 히트 의류를 준비한다. 특별한 날은 살인하는 날을 갖다가 특별한 날이라고 이 사람은 칭합니다. 그 날짜, 살인하는 날짜가 계획이 잡히면 이제 테이프랑 밧줄,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침입 준비를 한다. 8. 차를 멀리 주차한 후 히트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갑니다. 이 사람이 특징입니다. 이게 멀리 주차를 해놓고 걸어갑니다. 걸어와서 전화선을 먼저 일단 끊고 주택에 침입을 한다. 침입을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집에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린다. 이 8번째 이 방법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랑 저는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자꾸 이게 버스 얘기만 하는데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다들. 근데 저는 화성 연쇄살인범이 차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또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가설을 한번 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 숨어서 기다리다가 피해자와 대면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환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강간범인 척 하거나 수배자인 척 해서 피해자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킨다. 그러니까 피해자를 딱 대면을 할 거 아닙니까? 딱 대면을 하면은 그냥 흔한 강간범이나 수배자인 척 해가지고 이 상대방을 안심시킵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면 살인범인 이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으면 뭐 필사적으로 반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지 않고 협조적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계략을 쓴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 교묘한 거죠. 10번째, 레이더는 22구경 콜드 우주망 권총과 357 매그넘 그리고 칼을 사용하여 그의 희생자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딱 대면을 하면은 총이랑 칼을 들이대서 제압을 하는 거죠. 그 제압을 위협을 해갖고 제압을 한 상태에서 내가 그냥 강간범이다, 수배자이다 해갖고 안심시키는 거죠. 이 순서. 11. 단순한 강간범인 척 하거나 수배자인 척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진정시키고 안심시키고 협조를 받는 수법을 썼는데 이로 인해 많은 희생자들은 강간 또는 물건을 주면 피해자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협조적이게 되었고 심지어 그를 돕기까지 했다. 12. 피해자들은 가져온 히트키드로 묶었고 때로는 집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묶은 후 손이나 끈으로 목을 조르거나 비닐봉지로 질식사 시켰다.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어떤 날은 히트 가방을 가져가고 어떤 날은 히트 가방을 가지 않았고 그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히트 가방이 아마 집에다가 두지 못했을 거고 회사 사무실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방을 가지고 가는 날은 사무실에 들려서 바로 이제 침입을 하는 날이고 가지고 가지 않는 날은 이제 사무실에 들리지
못하는 날이지 않을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13. 레이더는 그의 희생자들을 묻고 고문하고 죽였다. 레이더는 그의 희생자들이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들을 교살하다가 다시 깨어나게 한 다음 다시 목을 조르곤 했다. 계속해서 그 패턴을 반복을 해서 이제 희생자로 하여금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강요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고통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흥분을 했다. 마침내 레이더는 희생자들을 살해하고 시체 위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로프로 제압한 후 고문 후 살인하였다. 근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강간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을 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그 쾌감, 그게 상당히 그 중독성이 있다. 쾌락적 살인에. 강호선도 좀 비슷한 말을 했었죠. 강호선도 강간이 목적이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 여자를 제압하고 막 통제하고 억압하면서 그 사람의 목숨을 내 손아귀에 넣었을 때의 그 힘, 그때 아마 아드레날린이 엄청나게 분비됐겠죠. 거기에 또 중독이 돼가지고 14. 피해자의 죽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여성 피해자들의 속옷과 운전면허증, 개인 소지품 등 기념품, 전리품을 챙겼다. 챙긴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청소를 한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1970년도 그때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살인을 한 후 희생자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억을 하려고. 사진보다 더 좋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속옷이나 운전번호 전리품들, 그 연쇄살인범들의 그 전리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참 레이더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가 남긴 전리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명 중에 그 캠프라는 자도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전리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캠프 같은 경우는 전리품이 그러니까 뭉태기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냥 막 관리를 안 한 느낌이고 레이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15. 피해자 차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후 걸어서 본인의 차까지 걸어서 이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이 딱 끝나면 피해자 차를 탑니다. 피해자 차를 타서 그 차를 타고 자기가 주차해 놓았던 자기 차가 있는 그 근처까지 간 다음에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자기 차까지 다시 걸어갑니다. 그 자기 차까지 걸어가서 이제 자기 차로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사소한 절도범이라도 이 도주로는 무조건 확보를 하는 게 1순위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중에서 7차 사건, 그 화성 연쇄 사건 7차 사건이 딱 일어난 다음에 범인이 풀숲을 헤치고 나가서 버스를 세워서 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갔죠. 그게 과연 실수일까요? 아니면은 고의일까요? 연쇄살인범이 자기의 도주로를 보란듯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이거는 속임수다. 그 사람이 이번에 한번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속임수를
속임수 그 계략을 한번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 연쇄살인범은 수원에 살지 않는다. 레이더가 살인 후 전리품을 챙기고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살인 당시에 그 전율적인 스릴을 기억하기 위한 서투른 대용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용품은 말 그대로 대용품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전율적인 스릴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인을 해야겠죠. 레이더가 그 희생자들의 생명을 손에 쥐었을 때 그때 느꼈던 그 힘과 이 서투른 대용품은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 권력, 그 힘. 남자들이 제일 처음 달콤한 권력을 맛보는 게 군대거든요. 군대에서 병장이 되면은 그냥 사병관이지만 해도 그 군대에서 그 병장의 그 권력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엄청나겠죠. 목숨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힘, 그 느낌을 계속 얻기 위해서 레이더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들키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법도 교묘하게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스스로 고안해내는 거겠죠.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적 연쇄 살인범들의 살인을 멈추는 것은 스스로 고려하거나 선택할 사항이 아니다. 못 멈춘다. 죽거나 잡히지 않는 이상. 행동의 특징.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여성들에게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여성들을 지켜볼 만한 특정 지역이나 학교 캠퍼스를 운전하거나 돌아다니면서 트롤링을 즐겼다. 보통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여러 여성을 관찰한 후 특정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녀에게 무엇을 할지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은 구속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그 환상의 영역에 들어가곤 했다. 군사작전이 코디네이션 되는 방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의 주택 침략 계획을 명명하는 버릇이 있었다. 케빈 브라이트 주택 침입은 프로젝트 라이트 아웃이라 불렀고 비글 웨글의 주택 침입은 프로젝트 피아노라고 불렀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또한 레이더는 한 번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스토킹하면서 한 명의 피해자가 없으면 즉시 다른 피해자 집으로 이동해서 살인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그 한 동네에서 스토킹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적 피해자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게 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스토킹을 해갖고 피해자를 구해듭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사람이 없으면은 즉시 미리 받았던 두 번째 피해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대체 이 사람은 왜?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한 번 자아가 뜨거워지면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살인 충동이 한 번 일어나면은 이 집에서든 저 집에서든 해야 한다. 근데 여러 집을 갖다가 스토킹하고 준비할 정도면은 계획이 치밀했다. 희생자들을 목졸라 죽이면서 고문 형식을 반복하면서
희생자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성적으로 흥분을 하곤 했다.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돈 주고 차 주고 해도 다 필요 없죠. 오로지 목적이 살인이니까. 그리고 살인의 과정은 사디스트, 희생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살해 후 과정은 페티시스트, 살해 후에 막 시체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본디지, 속박을 해갖고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그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겠죠. 그는 히트 키드를 가지고 와서 사용했으나 가져오지 않는 경우는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곤 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왜 그랬을까? 어떤 여자는 히트 키드를 챙겨가고 어떤 여자는 히트 키드를 챙겨가지 않았을까? 히트 가방을 집에 두지 못하고 사무실에 두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거쳐서 가면은 가지고 갔고, 사무실에 거쳐서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지고 못했을 것이다. 근데 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희생자를 딱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짧아. 오늘 시간이 없는데 이미 자아가 뜨거워졌어. 저걸 죽여야 돼. 그때는 이제 빨리 죽이고 가고 싶으니까 가방을 챙겨가지 않았고, 오늘은 주말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저 여자와 함께 할 시간이 오래될 수 있다. 저 여자는 가족이 없다. 혼자 사는 여자다. 밤새 저 여자랑 지낼 수 있다. 가방을 가져가는 거겠죠. 특별한 밤을 보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가져간다. 2차 사건 캐서린 브라이어트의 경우 그는 그녀의 목을 졸라 주기도 했지만 그녀가 너무 심하게 몸부림치자 대신 칼로 찔러서 살해를 했다.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도구가 바뀔 수가 있다. 살인 시 입는 복장 히트 의류라고 말한 것은 잊고 나중에 그것을 처분을 했다. 대부분의 살인범들은 범죄 당시 입었던 의류에서 DNA가 검출되어 꼬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죠. 강호순 같은 경우도 점퍼 오른쪽 소매 끝부분에 10억분의 1g의 희석된 피해자의 혈액이 나와서 덜미가 잡혔다. 10억분의 1이면 엄청난 극소량의 그 혈흔으로 잡힌 거죠. 강호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건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제 용답동에서 분여자 살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를 제가 아는데, 그때 범인은 이제 이거 한국 범죄 전과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수법을 씁니다. 살인을 하러 들어갈 때 알몸으로 들어갑니다. 살인을 할 때 알몸으로 들어가서 살인을 하고, 알몸으로 들어갈 때 이제 옷을 뭘 입냐면은 우의, 알몸에 우의 입고 들어가서 알몸으로 사이 입고 우의 입고 나옵니다. 용답동 부녀자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알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 2차례 걸쳐 피해자들 몸 위에 자위를 했다. 아마 이거 2번만 자위한 게 아니라 다 자위를 했을 겁니다. 이제 걸린 게 그 정액이 발견된 게 2번이다. 그러니까 입던 옷을 즉각 처분할 정도로 혈액은 범죄에 잘못하면은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걸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정액을 가지고 추적을 할 거라고는 레이더도 생각을 못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정액을 남겼겠죠. 아니면은 정액을
닦아냈는데 형사들이 그거를 찾아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닦아냈는데 주변에 조금 튀었다거나.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은 나온 게 없어가지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닦은 것 같습니다. 닦았는데 그걸 완벽하게 닦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31년 만에 DNA로 미제 사건이 해결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미제 사건 중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 8차 사건, 1990년 11월 15일에 일어난 그 8차 사건, 그 13살짜리 여중생 그 사건에서 그 여중생 교복 왼쪽 옷깃에 정액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정서가 아직 저기 보관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한국도 한번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지금 화성연쇄살인 사건이 한 33년 됐나? 아직 그래도 DNA가 있으니까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레이더는 피해자들을 죽이는 것을 동물들을 죽이는 것으로 비유를 했다. 아무리 어떠한 악랄한 살인범도 사람을 살인했다 그러지, 제가 안락사 시켰다고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레이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했냐면은, BTK가 레이더가 법정에서 이제 진술을 하는데, 피해자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내려앉는다. 예. 피해자가 내려앉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려앉다가 미국에서 내려앉는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동물들을 안락사 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판사 앞에서 사람을 안락사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리고 레이더 피해자들 중 오차, 마린 헤지는 같은 거리에 살았다. 그러니까 바 옆집이다. 옆집 사람을 연쇄살인범이 옆집 여자를 타겟으로 삼았다. 용의자 선상에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위험하게 옆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5차 사건이 8년 만에 이루어진 범행인데, 8년 만에 이루어진 범행을 왜 옆집에다 했을까? 그리고 8년 만에 한 범행인데 마린 헤지를 시체를 멀리 또 유기를 해버리죠. 교묘하게 수법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했고, 레이더의 의도대로 자백할 때까지 BTK 범행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7차 마지막 희생자 돌로레스 데이비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머지 희생자들은 위치타의 그 중심과 안과 근처에 살았다. 그러니까 다 희생자들이 다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냥터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육식동물이 그 사냥터를, 자기만의 그 사냥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자기만의 사냥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이론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놀더라도 맨날 노는 데서 놀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레이더는 때때로 살인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했다.
냉각기를 가졌다. 연쇄살인범의 휴식기는 연쇄살인범 레이더의 휴식 시기를 보니까 그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무렵,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태어났을 무렵에는 이제 바쁜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침입해서 막 살인을 하고 하려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트롤링을 했다가 스토킹을 해서 정보를 습득했다가 준비물을 또 준비를 하고 침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이들 때문에 바쁘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살인할 시간이 없는 그 냉각기는 무엇을 했느냐? 이 기간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환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행동을 했다. 즉, 그는 스스로 본디지 수행을 즐겼는데 때로는 살인할 때 썼던 마스크나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뺏었던 여성 속옷까지 착용하기도 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 냉각기 때 바빠서 살인을 못하니까 전리품을 가지고 추억을 하면서 자기 몸을 묶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레이더는 대담했다. 경찰과 신문사에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제 그 편지에는 내가 살인범이다. 살인을 이제 그래픽으로 묘사한다는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묻고 어떻게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픽으로 묘사를 했다. 그리고 경찰이 연쇄살인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을 자신이 했다고 알려주기까지 했다. 여기서 이제 덜미가 잡히는 거죠. 왜냐면은 경찰이 모르는 사건을 갖다가 자기가 알려주면서 경찰이 그 피해자를 막 검사하고 그 사건을 분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밝혀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까지 흘리는 대담성을 보였다.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대담합니다. 경찰 신문사에다가 편지 보내, 인형 보내, 장난감 보내, 살인하고 나서 경찰한테 전화했고 내가 어디서 죽였다고 목소리를 갖다가 노출시켜. 상당히 진짜 대범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은 전쟁터에서 그 영웅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많답니다. 굉장히 대담하게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막 그 참호로에 막 돌진을 해갖고 막 적군을 갖다가 막 죽이고 일반인들은 못하거든요. 이런 사이코패스들, 완전 대담한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근데 이제 이 경찰한테 편지를 보내는 사건이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 두 가지 생각나는데 2007년에 10월 24일 화천에서 할머니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할머니가 살해된 후 그 뒤로 이만성이 보내는 해괴한 편지가 연달아서 7통이 도착을 합니다. 편지에는 이제 죽은 할머니를 막 비난을 하면서, 할머니만 비난을 하면 되는데 그 집 큰아들을 또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할머니도 비난하면서 묘하게도 큰아들을 비난을 한다. 근데 그 상태에서 편지 봉투 우표에서 약간 묻은 그 침으로 범인의 DNA가 확보가 됩니다.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우편을 갖다가
10번 이상 보냈지만 거기서 DNA가 검출이 안 되는데 이 이만성 보낸 이 한국 살인범은 우표에서 DNA가 발각이 되었다. 근데 이제 경찰이 편지 내용을 딱 봤더니 거기에 적혀 있는 군대 용어를 갖다가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군인을 갖다가 군발이라고 그러고 일반 시골 골짜기를 갖다가 연대 뒷골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경찰은 이거는 이 편지 내용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군인들에 관련된 은어가 유난히 많으니까 분명히 군대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의 큰아들이 연대장으로 복무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한테 경찰이 물어보는 거죠. 원한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큰아들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연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검문소를 지키던 이제 초소장, 그때 조상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군부대 건설업자랑 출입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연대장이었던 큰아들이 이제 인사 문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사가 군대에서 옷을 벗게 되는데 이제 그게 원한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결국에는 그 조상사가 원한을 품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할머니한테 와서 이제 하소연하러 왔는데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 해가지고 이제 살인해가지고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때 좀 재미난,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사건이에요. 일반 사건인데 여기서 핵심될 게 뭐냐면은 편지를 7통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폰트를 필적 감정을 한 전문가들이 이 필적은 7통을 몇 년 동안 왔는데 이 필적이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필적 전문가들이 이 필적은 속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필적이다. 왜냐, 동일한 필적을 몇 년 동안 조작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작이었어요. 어떻게 조작을 했냐면은 자기만의 편지 원본 폰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폰트의 그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썼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사람의 폰트는 변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런 이만성 같은 편지를 보냈던 이런 한국의 원한을 가진 사람도 이 정도의 교묘하게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속임수를 쓰는데 사이코패스급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이 살인범들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그런 속임수를 쓰겠죠. 그러니까 일반 살인범들도 전문가들을 쉽게 속인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지는 2004년에 5월 1일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 카센터 살인사건 때도 범인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유명하죠. 서천 카센터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인 여성 2명이랑 8살 쌍둥이 남매 총 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카센터 여주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제 4시간 뒤에 한 모텔의 우편물에 반송함에 의심스러운 내용의 편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제 충천일보 사회부 기자와 서천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각각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세요. 카센터 화재 사건은 농기계 여자들의 죄의식에서 일어난 것이고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가 그만.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신을 날라준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글이 도착할 때가 되면 멀리 갑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이 편지를 분석을 했겠죠. 필적을 감추기 위해서 왼손으로 썼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 막상 편지를 보면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상당히 용이 주저한데 사건 수사의 방향에 혼선을 주기 위해 쓰셨다. 이건 기본이죠. 경찰한테 범인이 편지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수사 혼선을 주기 위해서다. 편지 내용을 보면은 치정 싸움으로 벌어진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 그렇죠. 여자들끼리 싸웠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시체를 날라주는 것밖에 없다. 거짓이다. 그러니까 치정 사건이 아니니까 이제 반대로 범인이 거짓으로 치정 사건을 몰아가는 거겠죠. 부분적으로 사실이 섞여 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레이더한테서도 나옵니다. 편지에 수사원선을 주기 위해서 거짓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중간중간에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할 때는 파악을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이었다. 왜냐면 이제 시체는 개천에 있다고 했는데 시체가 개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내용 중에 부분적으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농기계 가게 여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농기계 여주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애들도 죽고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에게도 편지를 보낸 것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랬다. 그리고 이제 형사과장에게 보낸 편지는 이게 그렇답니다. 형사과장이 대도시 경찰서나 1급지 경찰서에만 존재하는 직책이고 서천경찰서 같이 상급지의 경찰서에는 형사과장이 없고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통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대도시 경찰서나 1급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전과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반인들은 형사과장, 수사과장 이런 것도 몰라요. 경찰서 안 가본 사람들은. 세 점의 지문이 나왔다. 한 점은 편지를 발견한 집배원의 것이고 두 점은 누군 것인지 알 수 없는 쪽지문이었다. 경찰은 주기적으로 국과수에 해당 쪽지문에 대한 조회를 의뢰했으나 아직까지 일치하는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카센터 여주인의 옷이 발견된 장소는 서천 지역 지리를 잘 알지 못하면 찾기 힘든 장소였다는 점에서 범인이 서천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인물일 것으로 추측을 한다. 현재까지 미지의 사건이다. 그렇죠. 보통 낯선 환경에 가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다음에도 유기할 때도 낯선 곳에 가갖고 유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번 가봤던 거나 연구가 있거나. 1998년 유괴살인범 박진봉도 경찰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검거 후 자백할 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더랑 편지의 목적은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16. 범행 이유, 동기. 권력과 통제력의 필요성에 의한 동기가 부여된 것으로 추측을 해본다.
17. 첫살인 당시 나이. 레이더가 29살 때 일가족 4명을 한 번에 학살을 하였다. 근데 이 첫살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고 어설프지 않게 이루어졌다. 18. 마지막 살인 날짜 1991년 1월 19일 46살. 19. 체포 날짜 2005년 2월 25일 60살. 그러니까 29살 때 첫살인을 해서 연쇄살인을 실컷 즐기고 60살에 지금 잡힌 겁니다. 2005년 2월 25일 레이더는 파크시티의 그의 집 근처에서 검거가 되었고 억류가 되었고 2005년 6월 27일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생생하게 설명하면서 살인의 혐의를 인정했다. 20. 체포의 결정적 단서